네, 지금부터 이 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이제 더 수업 문제를 천천히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대표값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첫 번째 보기, 평균은 중앙값보다 이상값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다. 네, 맞아요. 대표값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통계량에서 중심 경향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중심 경향치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값을 이야기하는데요.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이상값에 더 영향을 받는 녀석이 평균입니다. 왜냐하면 중앙값은 그 위치 정보, 중앙에 이제 1, 2, 3, 4, 5라고 했었을 때 세 번째인 위치 정보를 이야기하는 대표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럼 이제 5의 값이 20이라고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평균은 전체적인 평균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지만은 중앙값은 위치적으로는 3이라는 위치가 중앙에 딱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값에는 중앙값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 경향치는 대표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사분위수 범위라든지 그리고 변동 개수는 3포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2, 3, 4번 보기는 지금 이제 옳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답은 보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사례의 기무가설 검증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큰일 났어 하시죠. 근데 실제로 봐보면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사람의 평균 수명을 알아보기 위해 사망자 1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더니 평균 72.4년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12년으로 가정할 때 현재 평균 수명은 70년보다 길다고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라라고 했죠. 자, 그럼 얘는 어떤 검증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모 표준 편차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Z 검증으로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70년보다 길다고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가설 검증에 유형에서 우측 검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Z 검증을 해야 된다와 우측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기무가설이 무엇이고 대립가설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기무가설은 70년이다. 평균 수명은 70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70년보다 크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Z 검증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주어진 밑에 정규 분포 표에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기무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각값을 구하는 보기에서의 힌트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의 수준이 0.05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은 기각값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각값의 반대인 신뢰 구간은 5%, 즉 0.5 값을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0.95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값에 포함되는 값이 95%에 포함되느냐 혹은 5%에 포함되느냐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때 구할 수 있는 Z 통계량, 즉 Z 검정으로 구할 수 있는 Z 통계량을 구하는 공식이 Z는 루트 M분의 시그마 값으로 평균값을 제시한 72.4년이라는 값에서 평균값 70년을 뺀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했더니 값이 2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95%의 그 기각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이 기각값에 방금 우리가 말한 Z값을 기준으로 기각값에 대응되는 기각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5%, 이 정규 분포표를 보는 방법은 얘는 지금 우측면만 나타내는 정규 분포표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5% 반대는 9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95%의 이 인계값을 찾아주면 돼요. 인계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얘는 우측면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왼쪽이 50%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우측에 있는 95%에서 50%를 빼면 45%가 되는 거죠. 그 확률 값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의 값을 찾은 왼쪽에 있는 값과 우측에 있는 값을 더해주면 이 Z 값이 인계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 가볼게요. 95 이제 40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95에서 50을 뺀 45%의 값을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쭉 봐보니까 여기 1.6이라는 값 사이에 여기 45.05%라는 값이 있네요. 근데 그러면 1.6과 5, 1.65가 45.05가 되는데요. 45%는 어디에 있냐면 1.64와 5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645 값으로 우리는 인계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Z값은 2였죠.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 우측에 정규분포표에서 봐보시면은 우리가 구한 1.645라는 인계값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값의 통계값인 Z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통계값이 인계값보다 더 큰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요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대한 가설 검증의 결과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봐볼게요. 보기를 1번 표준 정규 확률 변수는 2 그리고 기무가설은 채택 아니죠. 정답은 표준 정규 확률 변수는 아까 2였죠. 이고 기무가설은 기각력을 벗어나는 값 영역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기각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보기는 제가 실제 기출문제를 살짝 좀 바꿔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교재의 514페이지에 보시면 모평균의 가설 검증이라고 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더 보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시공간 데이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아닌 것은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할 때 보통 이제 선, 면 혹은 점 데이터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간 데이터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패턴 데이터예요. 패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추이를 나타내는 데이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공간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패널 데이터와 격자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도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상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얘는 보기를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스 플롯과 스캐터 플롯 등에서 멀리 떨어진 값. 자, 박스 플롯은 이렇게 해가지고 긴 수염이 있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박스 플롯을 활용하는 목적 자체가 이상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은 맞고요. 스캐터 플롯은 2차원 변수의 점 데이터를 표현한 그래프가 되는 건데요. 특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점이 찍혀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상값이야. 그래서 스캐터 플롯으로도 이상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가 3 이상인 값. 아까 우리 정규 분포 앞에서 이제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럼 이런 종 모양이 있고 그 유의 수준에 포함된 즉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는 영역에 존재했었을 때 그 값은 이상값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값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우리는 3시그마 즉 99.9%를 넘어가는 영역을 표현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표준 편차 3 이상인 값을 우리는 3시그마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는 이상값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메인 지식에서 이론적이나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 판매 수를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커피는 보통 점심시간대나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 좀 많이 팔릴 거잖아요. 그럼 이런 비즈니스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이상값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3번도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가설 검증의 노이즈 값. 가설 검증은 목적 자체가 틀려요. 특정 주장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값을 찾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다음 중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성분 분석 여러분 어디에 쓰시나요? 그렇죠. 차원 축소를 할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 될 거예요. 근데 주성분 분석은 약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변수의 특성을 두세 가지 변수로, 잠재적인 변수로 줄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는 시각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도 어떤 값이 어떻게 줄어가지고 이 두 값이 됐다라는 걸 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 지식 기반 하에서 내용을 보기를 봐보면 선형 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분산이 커지도록 한다. 데이터가 이산적일 경우에 사용한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원 축소 기법을 좀 설명을 해놓은 282페이지에서 교재에서 보시면은 상세하게 내용을 인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상관계수에 대하여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얘기를 할 때 상관계수,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혹은 상관계수라고 하면 피어슨 상관계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반이 아니더라도 상관계수는 두 변수, 두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고 그 강도까지, 방향성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상관계수는 결정계수의 제곱이다. 결정계수가 뭔가요? 결정계수는 회귀계수, 즉 회귀 분석에서 유의성을 검증하는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관계수는 결정계수와는 다른 내용이 되는 거지 제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자, 요 문제가 지금 종호표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못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여러 사이트 정보를 분석을 하면서 봤었을 때,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야? 이거 뭘 구하는 문제야? 라고 하면서 복원을 최대한 기출에 가깝게 복원을 했어요. 해서 문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종교 모집 단위 평균 50과 그리고 분산이 2인 범위에서 표본이 16개라고 했었을 때 무작위 추출을 했습니다. 그때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 또한 표본 평균이 51 이상일 때의 표준화 점수 이에 대한 분포를 구하시오로 문제를 좀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기 모집 단위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는 2 혹은 분산은 2인 경우에요. 이때 표본을 16개 뽑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잖아요. 이때의 식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중심 극한 정리에 의거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그럼 표본은 몇 개였나요? n은 표본을 얘기하는 거죠. 보기에서 16개를 주어졌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얼마라고 했나요? 식에서 2라고 줬네요. 그러면 2 나누기 루트 16, 루트 16은 4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표준 편차는 0.5,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이 51일 때의 표준화 점수.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해서 표준화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표준화식은 제시된 표본 평균값 빼기 평균 50, 즉 51 빼기 50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51 빼기 50 나누기 2분의 1, 0.5는 값이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의 분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요 문제에 대한 내용, 상세 내용도 우리 교재 4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28번 문제. 박스 플롯에서 3퀀타일보다 작은 값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3퀀타일은 75%의 위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기 중앙 값은 몇 %에 위치한 값일까요? 50%에 위치한 값입니다. 그러면 75%에 위치한 값보다 중앙값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평균은 이상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위치값은 큰 값이 되는 거고요. 맥스 값은 이제 3퀀타일 값과 1퀀타일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긴 꼬리일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문제도 조금만 더 친절하게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우리가 복원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는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해 봐보시면 얘는 이제 외도를 나타내는 거고 라이트 스키드, 즉 오른쪽 긴 꼬리를 가진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외도가 0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평균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중앙값 그리고 채빈값 이 위치를 표현을 해준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재도 이 내용이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호표로 올려가지고 수정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셔가지고 337페이지를 보실 때 종호표를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좀 논란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문제를 좀 변형을 했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즉
기대값은 4이고 분산은 25일 때 확률 변수 y는 3x-4의 평균과 분산으로 옳은 것을, 그래서 요거는 이산 확률 변수라는 단어가 좀 명시가 돼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이제 통계량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오차를 구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평균은 평균 ax 플러스 b는 얘는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a의 기대값, 즉 평균 더하기 b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분산은 ax 플러스 b인 경우에는 a의 제곱에 분산의 곱수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 역시 a의 a 바 곱하기 시그마의 값으로 변환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식을 대입시켜 봤었을 때 3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3-2x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3-2x는 2x는 우리가 기대값은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4 마이너스 4로 구하면 답이 8이 되게 되고요. 동일한 식을 분산의 성질에 대입을 했었을 때 분산은 y에 대한 분산은 8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저희 교재에는 표현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풀이를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정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교화는 분석, 변수, 변환, 스케일링 기법 중에 정교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표준화와 정교화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정교화는 특정 값 사이의 값을 스케일링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기법 중에서는 절대값과 그리고 민맥스 정교화, 이 두 가지를 크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1번 민맥스 정교화 범위는 0과 1 사이다. 바로 정답을 보기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2번 평균은 0, 표준 편차 1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얘는 방금 말씀드렸던 표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기에서 풀었던 Z 분포 이런 것들이 표준 정교화, 표준화의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정교화를 표준화하면 표준 정교 분포다. 자, 정교화를 표준화하면 표준 정교 분포가 아니라 정교 분포를 표준화하면 표준 정교 분포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자, 이런 보기를 또 섞어내놨네요. 자, 그리고 4번 보기 민맥스 정교화보다 Z값이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Z값은 표준 편차로 표준되기 때문에 이상치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평균을 이용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문제. 정규분포의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규분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모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면적은 1이에요. 그렇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기. 외도가 3, 첨도가 0이다. 아, 정규분포는 첨도가 3이고요. 외도가 0이에요. 그래서 얘도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양 곡선이다. 종모양이라고 했죠. 3번. 둘러싸인 면적의 넓이는 1이다. 면적은 제가 1이다고 했고 확률로는 100%를 얘기하는 거다. 자, 4번. 곡선의 모양은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와 곡선의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포화송 분포가 맞는지 적합도 검증을 한다. 보기 중 맞는 설명만 고르면. 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 포화송 분포라는 게 있고 포화송 분포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얘가 우리 확률을 구했어요. 그때 수치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정말 맞는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적합도 검증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카이 제곱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몇 회인지 평균을 구해야 된다. 자, 포화송 분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특정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저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이제 갈 건데 이때 고양이를 만날 확률, 즉 특정 시간 단위에서 내가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확률 분포가 포화송 분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회의 평균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이 제곱값이 클수록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본 정규분포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 제곱 검증값도 이제 크게 되면 우측에 포진이 되어 있고 그쪽 값은 어떤 영역이었나요? 즉 위 수준의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옳은 답이 되는 거고요. 좌유도가 4. 얘는 뭐 때문에 이런 보기를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복원한 거니 맞다면은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있어야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복원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확한 답은 기역과 니은은 옳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우측의 적합성 검증과 포화성 분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놨고 교재에도 관련된 내용을 3과목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더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개념적으로 여기서 물어봤고 네네. 뒤에 응용해서 이제 계산 문제도 물어봤기 때문에 네. 좀 중요하다고 이번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각각의 사례에 대한 알맞은 분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것도 좀 논란이 된 문제였죠. 그래서 좀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 때문에 답이 좀 바뀔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종호표는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답이 명확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푸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어떤 규칙이나 방법을 찾는데 회귀 분석이나 군집 분석을 사용한다. 일단 옳은 것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어떤 규칙이나 방법을 찾는데 회귀 분석, 즉 분류나 예측값을 찾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까지는 맞아요. 근데 군집 분석도 어떤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얘는 딱 지도학습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오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요 예측은 회귀 분석 등 연속용 모델 등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 인공신경망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측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회귀, 즉 회귀라는 의미가 미래값에 대한 예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속형 모델, 즉 수치값에 대한 연속형 변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인공신경망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틀린 내용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정한 단위 시간 변화에 따른 개개의 상품이나 상품의 집합제에 관한 경제 변량의 기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를 추적 및 분석하는 방법은 차원 축소 분석이 아니라 시계열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오답을 구분을 했고요. 네 번째, 동일한 공간상에 비교한 상표들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분석 방법은 요인 분석이 아니라 다차원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맞는 보기는 2번에 대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5번.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기법이 아닌 것은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전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는 거 거의 같아요. 자, 절차를 해설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토큰화를 먼저 하고요. 이 토큰화를 통해서 불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제하고 그리고 토큰화와 그리고 정제와 정규화 요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간 추출과 표제 추출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 즉 텍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정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그런데 토큰화는 어떤 명사라든지 즉 단어의 품사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품사 태깅, 즉 포스 태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간 추출이라든지 표제 추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럼 보기 중에서는 토크나이징 당연히 하게 되고요. 포스트 태깅도 토크나이징의 한 영역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스태밍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어간 추출을 우리 스태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텍스트 데이터 전체를 쓸 수 있는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API를 이용을 해서 즉 전처리 API를 이용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API를 이용하는 것은 정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자, 빅데이터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과목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2번을 봐보시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한다. 분석 탐색이잖아요. 탐색은 이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까지는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표준화와 표준 정규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얘는 보기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는 각 요소에서 평균을 뺀 값을 분산으로 나눈다 라고 했어요. 표준화는 각 요소에서 평균을 뺀 값을 분산으로 나눈다. 얘는 표준 편차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표준화의 최대값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준화의 최대값은 1은 아니에요. 정해지진 않고요. 그리고 표준화의 표준 편차는 0이다. 평균이 0이죠. 그리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값이 되는 거고요. 종교 분포를 표준화하면 표준 종교 분포가 된다.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소수의 극단값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변동성 척도로서 적절한 통계량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변동 개수는 두 개의 분산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값이 되는 거고요. 3번은 4분위수 범위. 영향을 받지 않는, 즉 중앙값을, 즉 위치값을 가지고 4분위수 범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얘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변동성 척도로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평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값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초기화 분포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초기화 분포는 지금 보기를 얘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확률 변수 값으로서 일정 횟수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횟수를 가진다. 맞습니다.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비복원 추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값에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답이 되는 거고 비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얘는 성공 확률이 변하게 됩니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각 시행은 독립적이다. 비복원 추출은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3번이 독립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항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초기화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의 하나의 종류이기도 하기 때문에 4번 맞는 답이 됩니다. 자, 이 과목의 마지막 문제인 4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열이 4개인 박스 플롯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박스 플롯으로 우리 이상값을 알 수 있고 값에 대한 범위를 알 수가 있고 중앙값을 또 알 수가 있고 그 값으로 범위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관점에서 요일별 팁에 대한 팁 금액에 대한 분포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보기. 토요일의 분산은 금요일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그쵸?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시각적으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있죠. 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두 번째 보기. 금요일의 평균은 10에 가깝다. 근데 얘는 박스 플롯으로 평균을 나타내진 않아요. 중앙값을 나타내지만은 대칭일 때는 중앙값과 평균이 같기 때문에 평균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점에서 접근했었을 때 금요일의 평균은 중앙값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10보다는 2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예, 2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값의 위치도 4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쩜 10보다는 20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목요일의 1/4분위수는 12에 가깝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라인이 1/4분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봤더니 그렇죠. 12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 이상값이 존재한다. 금요일에 이상값이 딱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금요일의 평균은 10보다는 이상값 때문에 20에 더 가깝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